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50년대 서구권에서 심장 질환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어떤 음식이 범인일까 하는 질문에 두 명의 용의자가 제시되었죠. 설탕과 지방. 그리고 미국 생리학자 앤셀 키스로 인해 지방은 심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특히 포화지방이 범죄자의 우두머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탄수화물, 특히 가공된 과당이 지방의 자리를 대체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이 줄었을까요? 아니죠. 아시다시피 더욱 고공행진을 하기에 이릅니다. 나중에 앤셀 키스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는데요. 지방 섭취량이 심장 질환과 연관이 없었던 나라들의 자료를 일부러 누락시켰던 것입니다. 데이터 조작이죠. 이 사람 때문에 지방을 너무 멀리하고 몸에 나쁜 탄수화물을 가까이 해서 일찍 죽은 서구권 사람들이 아주 많았겠죠. 그런데 최근 지방은 적이 아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8개 나라 14만 명을 7년 동안 조사한 퓨어라는 연구였습니다. 종류를 막론하고 지방 섭취를 열심히 하면 20% 이상 더 오래 살았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콜레스테롤은 우리의 적이 아니니까 마음껏 먹어도 된다의 가장 기본되는 근거로 쓰이는 것 같아요. 이 연구는 나중에 다시 언급할 것이니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이 만병의 근원이고 지방은 문제가 아니다가 식이요법의 대세로 자리 잡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아까 이야기 드린 퓨어 연구를 들고요. 또한 수렵시대, 사냥으로 먹고 살았던 조상들을 예로 들죠. 농경 사회로 들어선 것이 1만 년 전이며 식량의 대량 생산이 일어난 것이 7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을 섭취하는 것에서 벗어나 200만 년 이상을 살았던 선조들의 식생활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절반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렵 시대에도 고기만이 주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고대인의 치아와 그들이 사용한 석기에 대한 조사에서 적어도 10만 년 전부터는 인류가 전분을 먹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는 못했지만 과일이나 씨앗도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렵 시대 때의 지방 섭취가 70%를 차지한다고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의 고기도 수렵 시대의 고기가 아니겠죠. 대부분 사육하는 형태 아닙니까? 또 하나 고지방 식사의 근거로 쓰이는 것이 마사이족인데요. 탄수화물 비율은 17%에 불과하고 포화지방이 45%까지 치솟아요. 심장병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사이족이 장수민족인가요? 우리는 수렵시대 조상이나 마사이족처럼 사냥하고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 생활을 현 시대에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사냥꾼들의 운동량과 하루 이동 거리를 따라갈 수 없어요. 스마트 키기를 던져버리고 창을 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굳이 사냥꾼들의 식단을 온전히 따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세포나 동물 실험을 통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전은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추측하는 것에 그칠 수 있어요. 실제 경험을 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럴싸해도 실제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임상 연구들을 해봐야 윤곽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탄고지는 체중과 혈당 조절을 위해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안겨줍니다. 그래서들 요즘 시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한두 해 살 것 아니잖아요. 아산병원의 정의원 교수님 아시죠? 이분이 말한 지속 가능성, 이것이야말로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중용 중에서 용과 의미가 같은 겁니다. 위치를 잘 잡는 중은 용을 지켜서 계속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영상의 순서를 말씀드리죠. 첫 번째, 탄수화물을 줄였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두 번째, 지방 과다 섭취의 근거가 되었던 연구들의 제한점. 세 번째, 포화지방을 늘리면 생기는 문제들. 네 번째, 포화지방이 정말 심혈관 질환과 무관한지 살펴보고, 다섯 번째, 콜레스테롤 음식의 대표격, 고기와 계란의 과다 섭취가 가져오는 장기적인 결과, 여섯 번째, 저탄고지의 황금 비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이가 많거나 지병이 있을 때의 저탄고지는 어떤가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단백질만 떼어 먹으려고 하루 종일 기름 걷어내는 칼질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단백질만 더 먹으려고 보충제를 주식으로 드실 수 있나요? 그러니 3대 영양소의 비율에서 시속 게임을 하는 것은 지방과 탄수화물입니다. 둘 중 하나를 늘리면 하나는 줄게 되어 있어요. 저탄고지에서 우선 저탄부터 봅시다. 아까 나온 퓨어 연구보다 모두 최신 연구들입니다. 우선 미국 중년층을 25년 동안 조사한 결과를 보시죠. 자, 탄수화물 50에서 55% 섭취가 가장 수명 연장에 유리했어요. 자, 이번에는 저탄수 시기 정도에 따라 6년 동안의 사망 위험을 본 또 다른 미국 연구를 보시죠. 탄수화물 섭취 기준은 66%였고요. 57%, 49%, 그리고 저탄수의 끝판왕 39%를 각각 비교했어요. 끝판왕이래도 40% 가까이 되니 케토식보다는 탄수화물 비율이 높아요. 탄수화물 비율이 60%대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건강이 나빠졌는데요. 66%와 가장 적은 39%를 비교했을 때 총 사망 위험은 32%, 심혈관 사망은 50%, 암 사망은 36% 증가했습니다. 주목하실 것은 이 악영향이 비만 환자에서보다 체중이 정상인 사람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유추 가능한 것은 체중이 정상인데 더 빼겠다고 저탄고지를 열심히 실천하면 감량은 더 될지언정 건강은 더 해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미국 사람들은 원래 지방을 좀 더 많이 먹는 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지나친 저탄이 왜 안 좋을까요? 단순당 말고 몸에 좋은 탄수화물 함유 음식에는 섬유질, 비타민 C,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저탄을 고집하면 이 좋은 성분들을 놓치게 되죠. 두 번째, 고지방 시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근거로 내세우는 퓨어 연구의 중대한 제한점을 살펴봅시다. 가장 큰 문제점, 탄수화물을 품질별로 조사하지 못했어요. 이 연구는 의도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을 주로 어디서 얻었을까요? 쌀밥과 빵입니다. 그럼 단순당이라는 나쁜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를 비교하기 쉬웠을 겁니다. 그러면 지방이 몸에 좋다고 과대평가되기 쉽죠. 성적이 나쁜 학생들과 비교하면 자기 실력이 좋다고 착각하기 쉽겠죠. 두 번째 문제점, 중요한 변수인 음주량을 조사하지 않았어요.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 술을 덜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포화지방을 먹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술을 덜 먹어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이 영향을 통계적으로 꼭 보정해줘야 하는데 알코올 섭취를 조사하지도 않은 것이 이 저명한 저널 란셋에 실린 고지방 시기를 뒷받침하는 퓨어 연구였네요. 세 번째, 이 연구는 다른 음식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음식 자체를 조사하지 않고 설문조사로 진행했습니다. 논문 써본 분들은 압니다. 관찰 연구는 대부분 이런 방법을 씁니다. 또한 이 연구도 시작 시점에서만 대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지 그 이후의 변화는 모릅니다. 모든 관찰 연구의 제한점을 마치 한 연구의 제한점으로 말씀 주시는 분이 있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연구를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이득을 준 것은 주로 불포화 지방산이었어요. 이게 주로 어디서 나옵니까? 식물성이지 동물성이 아니었어요. 포화지방이 총사망 위험 감소에 이득을 준 것은 10%로 먹을 때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더 먹어도 이득을 더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저자들도 이렇게 말했어요. 탄수화물을 포화지방으로 바꾸어도 이득이 없었다. 불포화지방으로 바꾸었을 때만 이득이 있었다. 식물성 중심으로. 탄수화물 보실까요? 70% 이상으로 섭취했을 때는 분명히 나쁩니다. 그런데 50% 미만일 때 어때요? 살짝이지만 사망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추세면 탄수화물 40% 미만일 때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고 추측 가능하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순서로 가보실까요? 포화지방은 정말 마음껏 늘려 먹으면 될까? 19개의 수준 높은 관찰 연구들을 모은 101만 명의 종합 분석 보시죠. 최근 우리나라 영양학자분들이 연구한 것이네요. 자, 오메가3 지방산으로 대표되는 다가불포화 지방산은 먹을수록 심혈관, 암 사망 위험이 감소합니다. 비중을 10% 이상으로 늘려야겠네요. 그런데 포화지방 보십시오. 하루 11%의 비율까지 총 사망 위험을 계속 늘립니다. 심혈관 사망 위험도 올려요. 그리고 이 부분을 주목해 주십시오. 암 사망 위험 직선형으로 올립니다. 고기 100g에 대략 40g이 포화지방입니다. 물론 부위별로 좀 틀리지만요.
뭐 맛있는 갈비살이 또 포화지방이 많죠. 그러니 일주일에 3인분 이하가 맞는 이야기네요. 물론 페스트리, 피자, 케이크에도 많은 것이 포화지방입니다. 자, 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잠깐 고기를 많이 먹으면 확실히 치매 위험 감소와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암은 증가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암과 치매는 서로 반대라고 했습니다. 속도의 중용 측면에서요. 암은 세포들이 너무 빨라 탈이고 치매는 신경세포가 너무 느려서 탈이죠. 그러니까 치매 예방하려고 고기를 마음껏 먹어버리면 속도가 빨라져서 암이 잘 오게 됩니다. 이처럼 한 가지 질병만 보면 안 돼요. 총 사망이 그래서 중요하고 만성 질환들인 심혈관, 암, 치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 더욱 지방 섭취에서도 중용을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유방암, 폐경전 여성에서의 발생률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2배라고 합니다. 이것 포화지방 섭취와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립선암 증가와도 연관이 깊어요. 또한 대장암 발생의 용의자로도 지목할 만합니다. 이때 포화지방을 식물성 지방으로 바꾸면 전체 암 사망률이 30% 떨어집니다. 대표격이 엑스트라 벌진 올리브 오일이죠. 자, 네 번째, 포화지방을 조절 없이 먹어도 심혈관 질환과 무관할까요? 이 논리는 포화지방이 염증을 줄이고 아포비를 줄인다는 근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는 중성지방을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적고 밀도가 높아서 해로운 LDL 있지 않습니까? 포화지방이 전체 열량의 30%를 차지할 때 이 수치가 올라갑니다. 또한 포화지방을 적게 먹으면 반대로 이 해로운 LDL을 20% 낮추어줍니다. 이게 다 사람 대상 연구예요. 즉 포화지방을 마음껏 섭취해서 LDL이 올라가도 입자가 큰 것이 올라가니 그다지 해롭지 않다고 하는 주장은 틀릴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고지방 식이가 심혈관 위험 지표들을 올린다면 실제로 심장 질환을 얼마나 올렸는지 봐야겠죠. 올해 나온 따끈따끈한 논문을 봅시다. 표준 식이 그룹과 비교했는데요. 탄수화물 50%, 지방 30%의 전형적인 비율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저탄고지 그룹은 탄수화물을 하루 100g 미만 혹은 전체 열량의 25% 미만을 먹고 지방은 45% 이상 먹었습니다. 참고로 저탄고지의 포화지방 섭취는 17%였고 표준 식이는 11%였습니다. 자, LDL이 190이 넘는 고지혈증은 저탄고지에서 11% 발생했는데 표준 식이 그룹에서 6%로 2배 가까이 차이 났습니다. 자, 고지방 식사를 해야 한다는 유튜버들이 주장하던 아포비 수치의 감소요? 아니요. 저탄고지 그룹에서 아포비 확실히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두 그룹 간의 평균 수치 차이는 크지 않았는데 LDL이 확 뛰는 사람들이 저탄고지에서 훨씬 많았어요. 즉 유전적으로 저탄고지에 의해 심혈관 위험이 확 뛰는 사람들이 따로 존재한다는 이야기고 이런 분들이 저탄고지의 유행에 몸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덤으로 일찍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12년 뒤에 심근경색 결과가 어땠을까요? 저탄고지 그룹에서 9.8%, 표준 식사 그룹에서 4.3% 생겼어요. 2.2배 더 잘 생겼습니다. 절대 수치만 봐도 100명 중에 6명이 더 많이 생겼어요. 자, 이번에는 15개 임상 시험들을 모아본 종합 분석 보실까요? 포화지방을 줄였더니 4년 동안 심혈관 질환 발생을 21% 떨어뜨렸습니다. 포화지방을 많이 줄여서 LDL을 더욱 떨어뜨릴수록 혜택이 더 컸습니다. 염증을 불러오는 나쁜 LDL을 줄여서이기 때문일 겁니다. 자, 지병이 없는데 포화지방을 줄여서 1차 예방을 해준 수치는 56명당 1명이었어요. 이미 심장병이 있을 때는 32명 중 1명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4년 동안 이 정도 수치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미 심장병이 있으면 더욱 포화지방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나네요. 자, 이제 5번째 순서. 콜레스테롤 섭취의 70%를 차지하는 고기와 계란으로 가보죠. 유튜브 보면 고기와 계란은 영양소가 많아서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물, 건강에 미친 영향을 논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공육은 그 악영향이 수많은 논문에서 나왔기에 논외로 할게요. 되도록 햄과 소세지는 드시지 마세요. 술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기부터 보시죠. 이전에 고기를 얼마나 먹어야 될까 하는 영상도 올렸었습니다. 일주일에 3인분에서 4인분 이하입니다. 물론 너무 안 먹으면 빈혈이나 치매가 오겠죠. 자, 고기 섭취가 위험을 올리는 질환들을 살펴본 최근 종합 분석이 있습니다. 강한 근거를 가지는 것은 대장용종, 위암, 신장암, 전립선암, 난소암, 그리고 심장질환과 뇌졸중이었어요. 근거가 조금 약하지만 유방암, 대장암, 당뇨, 만성 신장질환, 심혈관 사망, 그리고 총사망 위험도 올라갔습니다. 수명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면역력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많이 먹으면 폐렴이나 독감으로 죽을 위험이 더 증가했다는 영국 연구도 있습니다. 또 하나, 심혈관 질환이나 암을 일으키는 기전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죠. 고기는 이를 가져다 주는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고기가 장에 직접적으로 해를 미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염증성 대장염, 크론병, 이런 염증성 장질환 있잖아요. 고기를 과하게 먹으면 2.4배까지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고기가 왜 문제가 될까요? 첫째, 고기에 들어간 포화지방은 긴 탄소사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성 염증의 주범이 돼요. 두 번째, 고기가 장을 통과하면서 지방 산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고기 안의 철분, 햄철에 의해서 더욱 산화되어 버립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증폭되는 순간이죠. 고기 너무 안 먹으면 철분이 모자라서 빈혈이 잘 오죠. 하지만 많이 먹어서 또 중용을 잃으면 다른 병에 걸리기 쉽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고기를 고온에 굽는 과정에서 아민이라든지 PAH가 생겨요. 이로 인해 대장 용종이나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티마오, 즉 트리메틸아민 N 옥사이드가 증가합니다. 육류에는 카르니틴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이 대장으로 들어가면 장내 위생물의 티마오를 만들게 됩니다. 티마오는 인슐린 저항성을 올려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나 암, 당뇨가 잘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계란으로 가보죠. 많이 먹어도 된다는 논리는 역시 이겁니다. 계란만큼 영양소가 골고루 있는 식품은 없다. 자, 이건 연습 경기라고 했죠. 실제 경기장에서 시합할 때 어떻게 되나 봅시다.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이 그랬죠. 누구나 근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펀치에 맞기 전까지는 55개의 코호트 연구를 모아서 270만 명을 분석한 종합 분석 보시죠. 계란과 함께 콜레스테롤 섭취량도 같이 봤네요. 계란을 하루 한 개 이상 먹으면 총사망 위험과 암 사망 위험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계란 한 개가 50g인데 콜레스테롤은 180mg 정도 들어있어요. 10년 전에 심장학회에서 콜레스테롤을 하루 300mg 이하로 먹어라 하는 가이드라인을 철회해버렸습니다. 저는 왜 철회했는지 이해가 좀 안 돼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적어도 400mg 이하는 지키셔야 되는 것이 총사망, 심혈관, 그리고 암 사망 모두 이 수치부터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콜레스테롤은 과하면 체내 LDL을 산화시켜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이 계란 과다 섭취가 주는 악영향은 다른 음식을 건강하게 먹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는 계란을 하루 한 개 이하로 먹습니다. 물론 달리 생각할 여지는 있어요. 고기도 굽는 것이 가장 안 좋고 계란은 후라이 형태가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 수육이나 삶은 계란만 연구해 보면 또 어떨까 싶기도 해요. 또 콜레스테롤은 노른자에 있으니까 흰자만 좀 더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한국인의 저탄고지 황금 비율은 무엇일까요? 4년 전 출판된 연세대학교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탄수화물 50에서 60%, 지방 30에서 40%, 단백질 20에서 30%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섭취는 탄수 67%, 지방 17%, 단백질 14%니까 확실히 저탄고지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탄수를 10에서 15% 정도 줄이고 지방을 13% 정도 올리는 쪽으로 가야겠죠. 너무 극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 비율이 바로 지중해식 식단과 거의 같아요. 용을 지키는 지속 가능한 영양소 비율입니다. 특히 저탄에서 40% 이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 위험이 눈에 띄게 올라가니까요. 결론적으로 저탄고지의 황금 비율은 현재 먹는 비율에서 조금씩만, 즉 5%에서 10%만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포화지방으로 대표되는 동물성 음식은 전체 열량의 10% 정도까지만 차지해야 합니다. 7% 미만을 주장하는 심장학회보다는 약간 이제 우상향 하셔야죠. 고기와 계란은
제한을 걸되 차라리 유제품, 특히 치즈나 과당 안 섞인 요거트 같은 발효 음식으로 드시고 포화 지방이 많은 다크 초콜릿은 하루 20에서 30g까지 늘려보세요. 탄수화물이 적이라고 해서 이를 동물성 음식으로 대체하지 말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사망률을 20% 가까이 올려버리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식물성 단백질이나 지방으로 대체하면 물론 가공식품 말고요. 데칼코마니처럼 사망률을 20% 가까이 낮춰줍니다. 여러분 1970년대 핀란드는 높은 심혈관 사망률에 시달렸습니다. 여러 노력을 했어요. 담배도 끊게 하고 혈압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포화지방을 식물성 불포화지방으로 바꾸려는데 공을 엄청나게 들입니다. 자, 35년 동안 변화를 볼까요? 혈압이 조절되고 금연한 비율은 한 10% 정도 되죠. 그런데 콜레스테롤은 40% 정도 감소했어요. 나쁜 영향을 주는 입자가 적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하지 않았나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심장질환 사망률이 몇 퍼센트까지 떨어졌나요? 무려 80%입니다. 총 사망이요. 1년 동안의 사망자가 10만 명당 600명에서 100명으로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습니다. 물론 한 가지 요인만으로 말할 수 없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 지방 섭취였습니다. 중년 남성들의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에서 210으로 줄은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였습니다. 총콜 가지고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높을수록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중용의 수치로 낮추었고 그로 인해 수명 연장의 선물을 받은 거죠. 참고로 빵에 버터를 발라 먹던 핀란드인은 1965년에는 100명 중 90명이었는데 최근에는 100명 중 5명 이하로 크게 줄어듭니다. 버터를 아침마다 드시면 체중 조절이 잘 조절된다는 유튜브 내용을 봤습니다. 하지만 버터가 사망 위험을 줄이지는 못해요. 핀란드의 예에서 보듯이 매일 버터 저는 추천 못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수한 경우로 가보죠. 첫 번째, 나이가 많을 때는 동물성 단백질을 더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 근감소증을 막기 위해서 말이죠.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이때도 식물성 쪽으로 무게를 조금 더 주시고 동물성은 적당하게 드십시오. 70대 이상에서 매일 고기를 드시면 조기 사망 위험이 12% 올라갔습니다. 또한 포화지방도 10%를 더 먹을수록 총 사망 위험이 24%씩 올라갔어요. 저 두 번째, 당뇨나 당뇨 전 단계일 때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당뇨 전 단계일 때는 통상적인 비율로 하면 됩니다. 미국 연구의 결론을 볼까요? 몸에 안 좋은 저품질 탄수화물이나 포화지방을 3 내지 5%만이라도 고품질 탄수화물이나 식물성 기반의 단백질, 불포화 지방과 바꾸면 14%에서 많게는 37%의 총 사망 위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뇨병의 경우는 확실히 탄수화물 섭취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44에서 47%, 즉 50%에서 살짝 모자라게 하는 것이 좋았어요. 하지만 이때도 동물성 단백질이나 포화지방 위주로 탄수화물을 바꾸면 안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만성 신장 질환일 때 힘이 나아져야 돼 하시면서 고기를 더 드시지 마세요. 수명 감소와 연관이 깊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연구 결과의 추세는요. 포타슘이 높아진다고 꺼리라고 했던 과일과 야채 섭취를 더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지방이 심혈관 질환의 주범이라는 콜레스테롤 가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방을 다시 살펴본 것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지방은 나쁜 것이 아니다. 마음껏 늘려도 된다. 이것도 극단입니다. 현재 두 가지 극단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LDL만을 바라보고 스타틴을 1차 예방용으로 마구 처방하는 극단이 첫 번째고 LDL은 별로 상관없는 것이라고 해서 지방, 콜레스테롤은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것이 두 번째 극단입니다. 포화지방만 피하면 된다는 주장이 LDL 심장, 가설에서 시작된 것처럼 지방을 마음껏 늘려도 된다는 논리 또한 LDL 심장 가설이 틀린 것만 바라보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왜냐하면 염증이나 티마오, 아포비 증가, 장내 미생물 불균형 같은 다른 만성질환 기전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이 사이에서 중용을 지켜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품질을 보아야 합니다. 단순당이 나쁘다고 해서 좋은 탄수화물까지 퉁쳐서
나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기와 계란 같은 동물성 지방, 단백질은 건강 음식 리스트의 대부분을 차지해서는 안 되고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적당량을 지키면서 전곡물, 야채, 과일, 견과류, 올리브 오일 같은 식물성 식품을 좀 더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굽거나 튀기는 조리 방법을 되도록 멀리 하시고요. 결국 뻔하지만 이렇게 끝맺음 해야겠네요. 한 가지만 강조하지 말고 가공식품을 멀리하되 골고루 먹자. 건강을 위해서 균형과 중용을 꼭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작할 영상들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도 필수 영양분입니다. 어느 하나만 누르지 마시고 둘 다 눌러주시면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살로스.